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로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뭐 부진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들이 경기 불황을 돌파하는 법 이것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뭐 이게 법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CEO들의 동향, 특히 이제 요번에는 외부 영입 CEO들이 네. 어떤 때 늘어나고 또 어떤 분들이 주로 들어오고 또 어떤 업종마다 어떻게 특징이 있는지를 좀 설명하고자 하는데 네. 제가 CEO들의 출신 이력을 한 10여 년간 계속 추적을 해왔거든요. 네. 2013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그 옛날에는 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공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채로 올라와서 쭉 승진해서 이제 CEO까지 가는 게 당연시했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외부 영입 CEO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 30%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30%가 특정 조직에서 30%가 넘으면 네. 그때부터는 룰 브레이크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사회 조직이든. 네. 그런데 재밌게도 작년에 그 대기업들의 외부 영입 CEO의 비중이 30%를 딱 초과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네, 기점이 그렇죠. 되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많이 인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옛날에 그 미투 운동을 시작했던 그 서지현 검사 네네. 그때 우리나라 검찰 조직의 검사들이 한 2,100명 정도 되는 검찰 조직인데 네. 그 서지현 검사가 미투를 폭로할 때 네. 검찰 조직 내에서 여성이 29.8%. 30%. 예. 그러니까 30%가 넘어가면 특정 집단의 헤게모니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제 사회현상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0%가 되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12년간 쭉 추적해 봤을 때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28.2%였거든요. 외부 예. 출신 CEO가. 네. 그런데 작년 2022년도에 조사를 제가 했더니 32.2%로 딱 초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되게 재밌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32%를 넘었을 때는 우리가 소위 아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룹들도 외부 영입을 많이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대차 그룹, 네네. 롯데 그룹.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내수 위주 그리고 순혈주의가 아주 강했던 그룹들이 거의 다 이제 이 경계를 다 무너지고 있어서 이게 왜 그럴까를 되게 이제 재밌게 계속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기업들이 어느 순간부터 효율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효과를 추구하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에 진대재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16메가 디램을 개발할 때 네. 전 사원을 데리고 16km 행군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스트 팔로우를 할 때는 굉장히 일사불란한 조직이 필요한 거죠. 로얄티가 아주 강하고 네. 명령에 죽고 사는 아주 군대 같은 조직이 필요해서 네. 순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조직 자체가 우리나라 네. 기업들도. 근데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우리가 1등, 2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런 열심히만 해라고 통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순혈지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외부 영입 CEO가 늘어나는 현상.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업종의 경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는 옛날에는 기계 산업으로 자동차만 열심히 만들면 됐는데 네. 어느 순간 서비스업이나 모빌리티나 뭐 플랫폼 사업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네. 삼성전자가 자동차 업종하고 경쟁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애플이 자동차 할 줄 몰라.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업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업종 산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순혈주의만으로 통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된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현상이 전통적인 우리나라 그 동체 문화도 많이 사라지게 했고 네. 순혈주의를 굉장히 타파하면서 최근에 그게 크게 이제 바뀌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외부 인재를 영입해서 수년지를 타파하는 대기업 대표적인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는 그 전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그룹이 현대차 그룹이고 또 하나 롯데 그룹이거든요. 네. SK 뭐 4대 그룹은 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이쪽은 강한 이유가 거의 독점 기업들은 안 변합니다.
그렇죠. 변할 이유가 없죠. 예, 독점인데. 예. 그런데 이제 변해야 되는 니즈가 생긴 거고 변해야 되는 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 영입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현대차 그룹은 아주 극단적인 외부 영입이었죠. 왜냐하면 사장 승진자 중에 네. 유일한 한 명 승진시켰는데 동코볼케 사장 네, 그렇죠. 딱 한 분만 승진시켰어요. 사실은 저는 저 당시 인사를 보고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부회장 승진은 당연히 없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사장 한 명 승진시켰는데 외국인을 이 말은 정의선 회장의 의도는 굉장히 내부 조직원들에게 워닝 사인을 준 겁니다. 경고를 몇 번 준 거죠. 그렇죠. 사장은 쓸 수도 있다. 너희들이 못하면 예. 사실 작년에 현대차가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예.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현대차가 예. 뭔가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이제 주는 거고. SK그룹 같은 경우도 윤풍영 대표라든지 지난주에 SK그룹 이야기했지만 SK그룹도 SK CNC 윤풍영 대표 이런 분들을 사실 외부 영입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이분도 예. IBM 출신이시니까 네. 늦게 2007년도 SK텔레콤으로 해서 박정호 부회장 사단에 영입된 사람인데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분이 주도한 게 뭐냐면 구치가 M&A를 SK 하이닉스의 노종원 사장하고 네. 다 하신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런 인사를 보면 SK 그룹이 앞으로도 훨씬 더 외부 M&A라든지 외부의 인재뿐만 아니라 외부의 이런 기술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그룹으로 바뀌었구나, 투자 기업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이제 사장단들만 봐도 굉장히 많이 벗어나고 또 그 SK 케미칼 안지현 대표도 지금 이렇게 군지 출신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LG CNS의 현신균 대표 같은 경우도 예. 엑센추어하고 에티크는 출신이에요. 컨설팅. 구광모 그렇죠. 네. 구광모 회장이 그 회장 2018년 회장 타이틀을 달고 시작하면서 예. 전 대표적으로 한 세 사람 인사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첫 번째는 뭐 LG 화학의 이제 부회장도 외부 출신이긴 하지만 예. 당시에 그 컨설팅 펌에 있는 CSO를 외부에서 끌어들였고 그리고 인사 담당도 외부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이제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담겨 있는 거고 전통적인 기업들 몇 곳을 좀 짚어보면 코롱도 굉장히 그 변화가 느린 그룹 중에 하나인데 네. 코롱도 그 작년에 보면 코롱 플라스틱의 신임 인사로 그 신임 대표로 허성 이제 대표를 앉혔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외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굉장히 굴뚝 산업이고 굉장히 올드한 기업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게 되게 특징적인 거예요. 신세계도 굉장히 올드, 그러니까 유통은 되게 올드했잖아요. 그렇죠. 그 신세계의 형태준 신세계 INC 대표도 외부에서 온라인 사업 하다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온라인 뭐 야나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플랫폼 기업에 있던 사람들이 오는 거 보면 유통에서도 이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손정현 SCK 컴퍼니 대표 같은 경우도 원래 스타벅스 대표였죠. 그렇죠. 외부에서 모시고 온 거고 CJ의 ENM의 구창근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정권사 리서치센터 출신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분 계시는데 어쨌든 이 전통적인 기업들의 외부 인사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현상이 좀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뭐니 롯데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그 공채 순혈주의가 강하고 집단 그렇죠. 결속력이 이게 뭐 거의 뭐 톱이라고 봐도 되는데 맞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이번에 과감한 결단을 여기도 내렸죠. 롯데가 사실 제일 파격적이었죠. 예. 그 롯데그룹은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올드하고 예. 순혈주의의 그 대표적인 그룹이고 공채 출신이 아니면 거의 뭐 사장 부회장은 올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요. 곳이었는데 일단 부회장부터 외부에서 스카우트 데리고 왔어요. 굉장히 파격이었죠. 네. 2017년도에가 롯데가 창립 50주년이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미 조금 그 기억해 보시면 신동빈 회장과 그 형제의 난으로 네. 시끄러웠던 그때였고 그게 마무리되면서 신동빈 회장 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되면서 신동빈 회장이 처음으로 드라이브를 건 게 외부 영입으로 외교 효과를 많이 누리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사실 재작년 인사였거든요. 네. 롯데 쇼핑, 수장, 롯데 쇼핑에 있는 뭐 롯데 백화점,
CEO들 다 바꿔버렸어요. 실제 그때 보면 롯데 임원들이 한 13개 계열사의 임원들이 600명쯤 되는데 네. 그 중에 30%를 내보내고 그 10%만 새로 임명시키면서 예. 완전 문책성 인사로 매개 효과를 확실히 하면서 수장들은 외부 출신으로 다 앉혀버린 거죠. 임원들이 그러니까- 확 줄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내부 인사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는 거죠. 예. 그때 생각해 보면 재작년에 롯데가 몇가 실패한 게 신세계는 G마켓을 먹으면서 온라인 마켓으로 이제 11번가 온라인 마켓으로 빠르게 변신하려고 그랬죠. 했는데 롯데는 자체적으로 롯데 내부에 있는 인사들을 통해서 온라인 마켓을 3조 이상을 돈을 투자하면서 실시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쇼핑 쪽이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이 무너지면 온라인으로 다 대체를 했는데 네네. 그 시장을 모두 잃어버린 거죠. 롯데가.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하고 순혈질 타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대표적인 분이 한 세 분 계시는데 일단 김상은 롯데쇼핑 부회장이 저는 대표적으로 봅니다. 네. 이때 이분이 되게 파격적이었는데 김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예 롯데 출신이 아니고 완전 외부에서 그냥 모시고 온 거예요. 원래 이분이 원래 홈플러스 부회장을 하셨거든요. 예. 경쟁사 뭐. 그렇죠. 경사 부장을 하셨죠. 그래서 정말 쇼킹했고요. 그리고 그 백화점 사업부 대표로 그 정준호 롯데 GFR 대표를 앉혔었는데 뭐 이분도 신세계 출신이에요. 네. 경진사 출신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호텔 총괄로는 안세진 그 대표를 모시고 왔는데 이분은 놀부 유통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호텔은 유통 쪽에 뭔가 혁신을 다 일으키려고 이제 데리고 온 거고, 롯데가 원래 이제 뭐 지연, 연공서열, 성별 굉장히 보수적이고 올드한 기업이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바뀌면서 아예 재작년에 이제 이렇게 인사를 내면서 작년에는 아예 스타팀이라고 해서 외부 인재를 영입하는 전문 조직을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아하. 작년 4월달에. 네. 그러니까 더 빨리 이제 배하고 있는 거죠. 네.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이 롯데 제과 네. 이게 이제 모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출발했는데 완전 상징이죠. 보통은 그렇게 핵심 원래 이 오리진 근원 있는 안 기업들은 바꿉니다. 그래 안 바꾸잖아요. 네. 이것도 바꿨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단한 삼성그룹은 삼성물산 대표를 그렇죠. 전혀 다른 사람 삼성물산의 안 쓰시는- 대표를 제주 단위로 데리고 왔다. 이거 굉장히 파격이거든요. 예. 롯데는 그 회사가 롯데 제과거든요. 네. 우리가 롯데를 보통 끈파는 회사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제과가 롯데그룹의 모태니까 네. 이 롯데 제과의 대표를 요번에 사실은 외부로 데리고 왔죠. 예. 이창엽 롯데제과 이창엽, 대표이사인데 그 이분은 원래 LG생활건강 본부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LG생활건강에서 특히 어느 쪽을 맡았냐면 글로벌 쪽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롯데제과가 뭐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내부 유통을 하잖아요. 롯데는 롯데 전략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롯데는 제과 전략을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롯데는요. 네. 1등 전략이 아니에요. 다른 그 경쟁사들이 뭔가 히트 상품을 출시하면 롯데는 그 다음에 출시해도 이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유통망을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게 롯데의 전형적인 이제 롯데 제과의 그 영업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이창엽 대표를 앉혔다는 이야기는 롯데가 더 이상 내부에 머무를 수 없다. 라면도 요즘 해외 진출, 우리나라 라면 매출 그 수출액이 한 1조 원 되는데 네. 삼양사가 6천억을 하거든요. 예. 그 전통적인 회사가. 네. 그러니까 요즘 라면부터 시작해서 오리온은 일찍부터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죠. 다 해외로 나가서 여러 가지 그 성과를 올리는데 롯데제과만이 여전히 보수주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신동민 회장의 채찍이 이제 가해진 거죠. 네. 아예 그렇다면 너희들 말고 외부 출신을 앉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이창희 대표를 앉힌 걸 읽히고 롯데 멤버스에 이제 김혜주 대표를 앉힌 것도 눈에 띕니다. 이분은 원래 신한은행에서 네. 빅데이터 하시는 분이었어요. 오.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분의 인사는 뭐로 읽으냐면은 지금까지 롯데가 온라인 유통을 3조를 투자해서 계속 했는데 모두 실패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새로 구축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롯데는 유통망을 온 오프라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롯데 멤버스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전혀 쓰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 멤버스의 김혜주 대표를 스카우트해 와서 기초부터 다시 한다는 걸로 읽히는 인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롯데가 이 두 분의 인사를 통해서 롯데 유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면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작년 이제 재작년부터 파격적인 외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 인사를 좀 봐야 되겠죠. 네. 지난해 4분기 롯데 쇼핑 매출이 3조 7,900억이었고, 예. 요게 전년 대비 6.6% 늘은 거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런 영업이익은 7.5% 줄어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롯데가 한샘 정도 투자하면서 그 투자에 따른 적자가 나면서 손실이 난 걸로 본다면 실제적으로는 영업이익은 증가했던 거 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 효과는 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요 효과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팀이라는 걸 구성시키는 것 같아요. 인재영입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외부 영입을 시작하자. 현재 롯데의 인적 구성원 가지고는 새로운 혁신 사업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롯데 말고도 대기업들이 외부 인재 영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전담 팀들이 계속 속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또 롯데 말고도 어디가 또 있나요? 가장 작년 겨울에 파격적인 것이 삼성그룹이었죠. 삼성그룹. 이게 왜 그러냐면은 팀 이름은 피플 팀인데 네. 이게 이제 인사 쪽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팀 조직 이름을 인사란을 뺀 것 자체가 파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그 피플팀이라고. 피플팀. 피플팀을 아, 정했어요. 피플팀 인사팀입니까? 예, 인사팀입니다. 인사팀인데 이 피플팀의 역할은 그 회사 관점에서 그 인적 자원을 채용하고 배치하기보다는 예. 그 인재들의 외부 인재를 유념해 두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화학적인 케미칼적인 융합을 잘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에도 외부 인재 수율이 굉장히 빠르고 최근에 보면 삼성의 파운더리라든지 시스템 LS라든지 반도체 쪽의 여러 분야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다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 인재들이 하지만 미국의 파운더리 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여러 그 경쟁사에서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네.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래 있지를 못하고 튕겨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만든 팀이 사실 피플팀입니다. 화학적 결합을 그러니까 위해서. 외부에서 왔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피플팀이 첫 번째 작품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그 벤치마킹을 한 곳은 어디냐면 우한 형제들에 가면 원티드 랩 등 스타트업에서 주로 운영되는 그 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스타트 기업들은 새로 생기다 보니까 다 공채가 외부, 없잖아요. 다 외부 인사. 다 외부 인사가 결합해야 많아요. 되니까. 저 친구들은 어떻게 저 외부 인사들을 신생 기업인데 끌어들여 가지고 시너지를 낼까를 굉장히 벤치마킹을 오랫동안 했는데 네. 가장 벤치마킹을 많이 한 곳이 그 우한 형제들의 원티드 팀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게 피플 팀. 네.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 얼마나 이제 삼성은 이미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외부 인재를 영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국내에서 가장 먼저. 예, 예. 그래서 요 팀이 어떻게 운영되어 있다는 걸 보고 또 외부 인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또 길을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화장품 기업 이야기 해볼게요. 중국의 소비 이제 둔화 여파가 K 뷰티에도 이제 미쳤는데 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나란히 CEO를 교체를 했죠. 네, 제가 이제 요 한 코너를 이제 우리나라 그 경쟁사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경쟁 체제에 있는 기업들, 네. 화장품의 경쟁사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건인데, 예, 생각. 요 재밌게도 이 두 기업이 공교롭게 작년에 똑같이 CEO를 바꿨어요. 똑같이 바꿨어요. 네. 이게 아주 경쟁사인데 LG생건은 차석용 부회장이 그 23년 가까이를 20년 이상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 체제를 머물고 저는 사실 차석용 부회장이 LG그룹에서 첫 번째 외부 인사거든요. 그런가요? 예. P&G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P&G에서 한국 최초의 임원을 단 분이 차석용 부회장이었는데 구무 회장이 상고초를 해서 모시고 온 분이 차석용 부회장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혁신적인 성과를 많이 일으켰죠. 네. LG생건이 엄청나게 바뀌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차석용 부회장이 물러나면 LG가 또 한 번 외부 인사를 들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LG생건은 내부 인사를 앉혔습니다. 어. 이정혜 대표인데 네. LG생건은 그 사업부가 3개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사업부가 있고 네. 그다음 치약 칫솔 만드는 생활용품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음료 사업부가 무지무지 큽니다. 코카콜라라든지 모두 LG생건 거니까요. 그렇죠. 네. 국내 음료 사업의 마켓시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네. 이 3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정혜 신임 대표가 이 3개 사업 본부장을 모두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앉힌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말씀드렸던 한 분이 그 LG생건의 회사본부장이 다른 회사로 갔죠. 네. 그래서 이 이정혜 대표를 앉힌 의미를 읽어보면 내부 단속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게 그 차시경 대표 그 부회장 있을 때는 LG생건은 20년 내내 성장이었어요. M&A 규제. 뭐 거의 20개 이상 기업을 M&A를 했으니까요. 한국 고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기업을 M&A 했으니까 계속 덩치를 키워왔죠. 네. 이 덩치 키워온 거에 대한 다시 한번 내부 단속을 예. 하기 위해서 이정희 대표를 앉힌 게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LG생건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타파할까가 문제인데 또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김성환 대표도 새로 오셨어요. 이분도 외부 출신은 아니고 네. 이분은 아모레퍼시픽 지주회사에서 이번에 그 아모레퍼시픽 수장을 맡았는데 예. 두 분의 미션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엑시트 차이나 한국 화장품이 차이나 중국의 의존도를 떨어뜨리자. 그렇죠. 중국 시장에 너무 지금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한때는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중국이 시장에서 무너지면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독이 될 수 있어요. 독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 중국 시장의 그 호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전면하지 않은 거죠. 맞아요. 예. 예. 그 두 가지 문제를 이 두 수장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마 이번 그 인사의 가장 핵심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뭐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겠지만은 두 기업들의 CEO들이 원래 올라오면 새로 되면 주가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취임 한 100일 지났는데 네. 주가 어떻습니까? 보통 신임 CEO들이 오면 우리가 그 대통령도 새로 되면 허니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허니문 기간이라고 네. 봐야죠. 지금은. 허니문 기간에 보통 주가는 오르거든요. 네네. 예, 허니문 기간에 예. CEO가 바뀌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를 그좀 지켜보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이정혜 대표 같은 경우 작년 12월달에 신임 대표가 됐는데 12월 6일부터 최근까지 주가를 보면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15%. 이거는 이제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굉장히 우왕좌왕했지 않습니까? 이게 엔데믹이다. 다시 돌아왔다. 다시 뭐 저기 공항 검색하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 화장품 시장은 이 중국 시장의 그 기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닝쇼 그리고 1분기 실적도 보면 그 LG생건이 지난해 한 17년 동안 한 번도 성장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예. 이게 대단한 거죠. 네. 이게 차세경 부회장의 그 사실은 역작인데 국내 기업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CEO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성장을 시킬 수 있는 CEO가 또 누가 있을까고 저는 재밌게 보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번에 18년 만에 역성장했습니다. 네. 지난해 매출은 화장품 사업만 놓고 보면 27.7%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64.7% 감소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LG생건이 타사 대비해서 중국 대리상 민서 채널이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여기에 너무 좌우지우지 됐어요. 아. 그래서 요즘은 중국 보따리상들이 굉장히 크게 좌우지우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했고 또 하나는 주력 브랜드의 혁신이 없어요. 후 다음이 없습니다. 예. 그렇네요. 네, 없어요. 예. 뭐 아모레퍼시도 마찬가지지만 주력 브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다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정체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장도 중국에 너무 오리엔트되어 있어서 전혀 너무 정체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고 아모레퍼시픽의 김 사장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달에 취임했거든요. 네. 여기도 그때 주가가 13만 2천 원이었는데 지난 기준으로 13만 6천 원이니까 거의 오르지 않고 리오프닝 때 기대감으로 한 15만 원 올라갔다가 다시 탁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시장이나 투자 관점에서는 두 분에게 그는 기대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지켜보고 있는 관망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회사의 CEO 교체의 목표는 일단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서 네.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을 꾀하고 네. 다음 차세대 제품들을 이끌어내는 게 목표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시장의 공략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중국 그 예상에서. 그런데 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국 시장에 한참 그때 화장품 시장이 흥행을 낼 때 예, 그 견인했던 게 뭐냐면 그 한류였거든요. 그렇죠. 네, 기억해 보시면 2000년, 2010년 이후에 한류 문화가 중국을 휩쓰면서 예, 중국이 너무 둘을 막아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같이 이제 화장품이 무너졌는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K 컨텐츠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커졌죠. 근데 여기는 왜 화장품이 못 들어갔냐? 음. 이런 게 이게 캐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저는 이건 이제 실기를 한 거다. 국내 정부 시장이. 그렇군요. 왜냐하면 K 컨텐츠를 그 딛고 올라간 것들을 보면 아까 라면 이야기했는데 예. 삼양식품의 모 라면 예. 그는 K 컨텐츠 덕분에 예. 매출액이 거의 한 10배 뛰었어요. 불닭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불닭으로 뛰었고 그 외에 심지어는 요즘은 불판까지 수입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판을 왜 불판. 수입합니까? 삼겹살 구우는 게 신기하대요. 아. 그 앉아서 이 K 컬처네 이거. K 컬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 그 한류를 회상해 보면 화장품이 못 간다는 건 굉장히 실기를 한 거다. 그 회사는.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 LG 같은 경우는 아예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 뉴웨이본 자체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색조 화장품이거든요. 예. 그 인수해서 북미 시장을 2019년 두드려 왔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 설화수 브랜드를 그 리뉴얼을 했는데 네. 이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그리고 파격적으로 네, 했더라고요. 했죠. 요게 이제 글로벌 시장을 두드린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여기 이제 그 모델도 보면 그 전에 한류 모델이 아니고 블랙핑크, 로제, 틸다, 그다음에 이런 그 글로벌 모델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원래 우리나라에 오면 코로나 이전에는 명동에 가서 설화수, 롯데백화점 가서 설화수 싹쓸이 가는 거였죠. 그런 네. 아주 인기 브랜드예요. 네. 그걸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에는 이미 중국 자체 브랜드 너무 많이 생겨버렸고, 그 사이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상품이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됐고, 저가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들도 너무 많이 이제 치고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맞습니다. 되고요. 그래서 그 지금은 이 두 기업이 탈출군 역시 그 엑시드 차이나를 해서 글로벌하게 어떻게 안착하느냐가 핵심인데 K 컨텐츠가 이럴 때가 사실 굉장히 큰 좋은 기회거든요. 네. 요것까지 실기를 한다면 쉽게 빠져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어쨌든 이 새로운 수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올 한 해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올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이 K 뷰티 이걸 어떻게든지 화장품 매출을 맞습니다. 연결시키는 게 글로벌 확대시키는 게 네, 핵심입니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해법을 드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CEO 인사이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